예, 반갑습니다. 이 날씨가 이 비가 오려고 그러는지 후덥지근하고 꼭 이 동남아 날씨처럼 텁텁하게 걸었습니다. 어제는 그 네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프랑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난리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가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프랑스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프랑스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대책을 빨리빨리 내놓아야 될 것인가,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네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프랑스 얘기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곧 무너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이 유로존에 거대한 위기가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유로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3대 경제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이 위기가 왔는가, 나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포퓰리즘에 이 입각한 과도한 복지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퓰리즘에 입각한 과도한 경제 정책, 이게 프랑스의 위기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전 국민 또 이 복지 혜택을 한다고 18만 원씩 이렇게 또 전 국민에게 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차로 또 살포를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래야 되지요? 돈이 국가에 남아 돌아갑니까? 국가가 돈 쓸 데가 그렇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전 국민에게 돈을 18만 원씩 살포하면서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살포했는데, 이게 선거 공약에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번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돈 살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얼마나 살포를 해야 되죠? 나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래야 되지요? 프랑스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그야말로 엄청난 복지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은 얘기합니다. 국가가 어려운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 어디서 들었느냐? 바로 그리스가 망할 때 그리스 국민들은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국가가 망하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국가라는 것은 돈 찍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가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돈 찍어내는 기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색이 돌리면 되니까요. 그러나 국가의 돈은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국가의 돈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낸다고 할지라도 기축통화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기축통화는 달러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입품과 수출품 모두가 달러에 의존하고 있는 달러 경제권입니다. 아마 이게 뭐 프랑스라고 해서 다르지 않고 그리스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그 돈의 가치가 유지가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조 짐바브웨 달러라는 게 있습니다. 1조 짐바브웨 달러. 이 1조 짐바브웨 달러를 가지고 계란 한 판 사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1조 원 주면은 계란 한 판 살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돈을 얼마나 찍어내야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프랑스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국가가 망하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의 노년층은 얘기합니다. 우리 연금을 줄이기만 줄여봐라. 가만히 놔둬라. 우리 복지 혜택을 줄이기만 줄여봐라. 확 뒤집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연금제도와 복지제도는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프랑스가 아무리 프랑을 많이 찍어낸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아무리 원화를 많이 찍어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나 프랑스나 이런 사람들은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잘 나갈 때 프랑스의 혜택을 누리던 많은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높은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트를 타고 여행을 다니고 큰 배를 이제 이 또 타고 다니면서 이 여생을 즐깁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이들은 봉급을 받으면 만약 봉급을 200만 원을 받는다 하면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즉 봉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 유로존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그 많은 세금은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국가의 기업의 발전이나 기술의 발전이나 이러한 것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자신보다 더 나은 더 오래된 이 아버지 세대나 아니면 할아버지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고 복지 혜택을 지급하는데 대부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한 저출산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이 앞으로 이제 나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요. 이 젊은이들이 허리가 휠 정도로 세금을 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누가 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금을 줄이든지 연금을 줄이고 복지 혜택을 줄인다면 우리 환갑이 넘은 우리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우리 연금이라든지 복지 혜택을 줄이기만 줄여봐라. 가만 놔두나 확 뒤집을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허리가 꺾여갈 것입니다. 세금의 절반으로 내고 나면 뭐 먹고 살아야 되나요? 더군다나 우리는 엄청난 빚에 억눌려 있습니다. 전부 30평대 새 아파트가 무엇이 그래 좋은가? 전신만씩 대출을 내가 땡기고 그럼 이 대학교가 뭐 그래 좋은가? 전신만씩 학자금 대출 내가 땡기고
나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오히려 프랑스는 주택을 낼 때 크게 대출을 내지 않았고 학자금 대출도 거의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앞날은 더욱 위중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기성세대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집안의 부채를 줄이세요.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아파트 대출내가 있는 거 아파트 거 당장 파세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파세요. 그리고 대출을 없애세요. 대출이면 서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20대 30대 힘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든 남자들이 뭐한데 30평짜리 넓은 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돈 많아요? 어쨌든 간에 나이 드신 분들은 대출 없애시기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대출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작은 일자리라도 찾아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연금을 더 부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연금을 그냥 그대로 받는 게 좋아. 또 앞으로는 연금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연금을 미리 땡겨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신 분은 연금을 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 생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여러분, 옷을 꼭 명품 옷을 둘러야만이 내가 남들보다 더 좋게 보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핸드백을 들어야만이 남들보다 더 위에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침부터 하루 없이 골프백을 메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녀야만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는 겁니까? 왜 그런 거지요?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게 뭡니까? 세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위급해지고 국가가 망할 지경에 놓이면 여러분들이 복지 혜택부터 아마 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정부를 가만두지 않겠다. 감히 내 복지 혜택을 깎아 하면서 거리로 몽둥이 들고 나설 겁니까? 그리스가 그랬습니다. 내 복지 혜택을 깎기만 깎아봐라. 가만 놔두나. 내 연금을 깎기만 깎아봐라. 가만 놔두나. 그리스가 얼마나 복지 천국이었느냐. 전 국민이 30%가 공무원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30%가 공무원. 집에서 일하는 가정주부가 공무원입니다. 집에서 일하는 가정주부가 왜 공무원이어야 되죠? 그게 그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잘 나가던 시기에 우리가 프랑스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돼.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돼. 그리고 띵까띵까 놀러 다니고 그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젊은이들은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국가를 책임져야 돼? 국가가 망하는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 없는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출산율 저하가 이미 세대가 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들은 체감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00명이 있습니다.
200명이 있는데 출산율 0.6, 0.7을 찍으면 한 세대 만에 얼마나 줄어들까요? 200명에서 100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4분의 1이 줄어듭니다. 50명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0명 중에서도 남자의 25, 여자의 25라는 것입니다. 이 애들이 또 줄어들 때 얼마가 될까요? 최초 200명에서 16분의 1밖에 안 남습니다. 16분의 1요. 이 끔찍한 재앙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1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고, 그것도 0.1포인트지요. 그 정도 올라갔다고 너가 좋아서 죽을 지경입니다. 방송사도 좋아서 죽고, 정치권도 좋아서 죽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몇 명이 돼야 이게 될까요? 최소한 3명입니다. 최소한 3명.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욱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뻗어가려고 하면 4명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끔찍한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자들은 얘기합니다. 딸아, 네가 시집을 못 간 건 우리 애미 죄가 아니야. 네가 나이가 들 동안에 네가 연애도 못하고 이 데이트도 못하고 뭐 관계도 못 가고 네가 지금까지 혼자 있는 건 네 죄야. 그건 네 부모의 죄가 아니야. 이게 바로 우리 기혼자의 여러분들입니다. 아마 내 생각해 볼 때 내가 옛날에 그 미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동생 돌아가고 누님 한 분 아마 아무도 못 보냈지 않나, 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기혼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들아, 뭐 한국 여자 없으면은 저 국제 결혼은 어떠냐? 국제 결혼 한번 해봐라. 아들은 얘기하죠. 뭐 국제 결혼은 네 집 개 이름인 줄 압니까? 국제 결혼도 수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기혼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과 사고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마 꿈과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인구가 있는 것과 인구가 없는 것은, 인구가 어느 정도 버틴게 해주면 나라는 천천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버팀목을 대주지 못하면 나라는 급격하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는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망하고 나니까 IMF에서 말하길 연금이 절반을 삭감해라. 거대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왜 연금을 삭감을 해? 왜 그것도 절반이라 연금을 삭감을 해? 거대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칼자루는 IMF가 쥐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가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라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까라면 까야 되는 것입니다. IMF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기도 끊기고 식수도 끊기고 식료품 가격은 몇 배로, 몇 수십 배로 들고 뜁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사익 주거마저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협상해야죠. 그러면 IMF하고 협상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과 자신이 아버지와 자신이 할아버지하고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연금 좀 반 좀 깎지요.
아버지 연금 좀 반쪽 깎지요. 아, 그 뭐 이제 국가에서 주는 혜택도 없다고 하는데 뭐 깎아야 뭐 어떻게 더 버지요. 그 아버지는 번쩍 띱니다. 내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이제 연금 꼴랑 100만 원 받는데 그거 50% 삭감해 가지고 돈 50만 원 받으면 그것과 어떻게 먹고 살아? 펄펄 띱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어떠냐? 그래 뭐 50% 깎자면 깎아야지 뭐 방법이 있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할아버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금을 200만 원씩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만큼 사는 늙은이기 때문에 그 뭐 돈 100만 원만 있으면 그 마누라하고 같이 라면이나 끓여 먹으면서 살면 되지 뭐. 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장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거대한 소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이 충돌이며 아버지 투쟁이며 할아버지 타협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IMF가 돈 안 준다 하니까 시킨 대로 안 하면 돈 안 준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 연금 50% 삭감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주도를 떼내놔라 그럼 제주도 떼줘야 됩니다. 저 인천에 있는 그 백령도도 하나 내놔라 이러면 그것도 떼줘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안 온다고 보십니까? 모두가 빗장이가 되어 있는 이 처절한 현실하에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기혼자들은 각골 분투하시고 각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각골 분투하고 각골 노력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단계는 부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든 아들 자식 나이든 딸 자식 빨리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니 요즘도 그렇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딸을 시집 보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내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딸을 시집 보내면서 말하길 딸 치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 치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집안에서 딸을 치우세요. 그리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도 치워야 됩니다. 아들도 치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냉정하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아들 자식이 왜 집에 있었느냐? 딸은 치우는데 왜 아들은 안 치우냐? 아들 치운다는 말을 안 하느냐? 아들이 자신이 노후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늙어 죽을 때가 되면 아들이 바깥에가 일을 하고 며느리가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보살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아들 자식 며느리 자식이 있는 곳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옛날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가 힘줘서 나이 들고 힘줘도 몸 놓으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요양원으로 실려갑니다. 그리고 반성장이 되어가지고 생을 연명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아들 자식 얼굴 보면 잘 보는 것이고 며느리 얼굴 보면 잘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아들이 내 노후를 지킨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내 노후는 누가 지키느냐? 아들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돈이 지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돈이 지킨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아들도 치운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현 시대의 내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이 곁에 있는 자신이 마누라 잘 챙기고 조금 더 보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곁에 있는 자신이 남편,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역경을 헤쳐온 자신이 남편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 줄입니다. 또 줄이고 또 하던 얘기 또 해야 되겠지요. 예,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왜든지 간에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이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청춘 남녀가 왜 연애를 하느냐? 바로 100년 살아갈 짝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이 연인들은 이 100년 살아갈 짝의 수치와 데이터로 찾습니다. 그런데 짝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떡을 쳐보세요. 떡을 쳐보시면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이뻐. 이 여자 정말 괜찮아.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너와 함께 100년을 살 거야. 이렇게 영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영이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자 정말 멋져. 이 남자 정말 성실해.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너와 함께 100년을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기혼자 여러분, 요즘 기혼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일을 안 합니다. 얼마나 일을 안 하는지 출산율 0.6, 0.7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을 안 하면은, 물론 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혼 첫날 밤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 나라입니다. 신혼 4일차 신랑이 신부를 안아보면 강간 미수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좀 더 살다가 부부관계 한번 하면 부부 강간죄가 되는 나라입니다. 밤일이라는 것이 이래도 목숨을 걸고 저래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힘든 거라는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혼자 여러분, 바깥의 일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이 출근하면 기다리고 있는 산더미 같은 업무와 무서운 기계도 아파. 여러분, 바깥의 일은 쉽습니까? 쉬운 거 하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은 어떤 건데 힘을 내가지고 밤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박아야 애를 낳지요. 부부가 박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박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누가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네, 박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 환갑이 넘은 나이에 너무너무 피곤한 나라입니다. 네,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밤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는 것을 네,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분발합시다. 그러면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나 얘기 좀 달달 외우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외우세요. 젊은이들이 치는 떡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점심 때는 콩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저녁에는 들기름 발라가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치니까 아마 떡 하나 주면서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 애들은 떡이라 하고
이 기혼자 여러분들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이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점심 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저녁 때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또 자다가 새벽에 일나가지고 커다란 강간도 쇠리 박아섰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뭐 밤도 낮도 없이 박아대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예,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예, 우리나라 이래도 피곤하고 저래도 피곤하고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십시오.